네, 안녕하세요. KMP 기반 UI 컴포넌트 통합 전략 발표를 맡은 네이버 밴드 안드로이드 팀의 박시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의 개념과 KMP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게 되고요. 마지막 에피소드 5에 대해서는 저희 팀 옥수아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들어가 볼까요? 에피소드 1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의 정의와 개념,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밴드의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디자인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디자인 시스템이란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정의된 규칙이자 하나의 언어입니다. 물론 이 정의 외에도 디자인 시스템을 설명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결국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디자인 시스템이 없었을 때에는 저희는 협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자이너분께서 하나의 버튼에 대해서만 일괄 변경 요청을 주셨죠. 하지만 개발자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에 일괄 변경이 어렵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분은 요청한 버튼의 사용처들이라도 알 수 있는지 문의하시게 됐지만 사실 이마저도 모두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문제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이 없던 때 디자이너분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동일한 UI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디자이너가 각자 만들다 보니 중복 작업이 자주 발생하고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가 있었어요. 또 이미 배포된 화면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사용된 UI 요소가 과연 이미 배포된 화면의 것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에 대한 QA를 매번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했죠. 뿐만 아니라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았으니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씩 다른 UI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결국 사용자 경험이 일관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I 요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니 이 화면에 사용된 버튼 있잖아요. 여기랑 저기에도 있는 그 버튼이요. 이런 식의 모호한 커뮤니케이션이 많았고 당연히 협업의 효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개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자인 가이드에 있는 UI 요소가 다른 화면에서 이미 재사용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니 매번 새로 개발해야 했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계속 쌓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작은 디자인 변경이 생겨도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죠. 또 동일한 UI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다르면 결과물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 테스트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발자마다 지칭하는 단어도 달라서 같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맥락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로 인해 결과물이 어긋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디자이너와 개발자, 그리고 조직 전체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무언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UI, UX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밴드 서비스를 함께 만드는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약속할 수 있는 규칙, 즉 디자인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그 결과 저희 밴드 서비스의 디자인 시스템인 BDS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BDS는 단순히 컴포넌트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의 언어 체계로 정의하고 구조화된 설계 방식으로 접근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3가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엘리먼트, 그리고 모듈입니다. 먼저 파운데이션은 타이포그래피, 컬러, 간격, 레이아웃처럼 모든 UI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토큰들의 집합입니다. 즉, UI의 공통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엘리먼트인데요. 우리는 디자인 시스템을 설계할 때 아토믹 디자인 방법론을 기반으로 설계했습니다. 엘리먼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단위, 가장 작은 단위에 해당합니다. 버튼, 텍스트 필드, 배지처럼 하나의 기능이나 목적을 가진 UI 요소들이 바로 이 엘리먼트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듈입니다. 모듈은 앞서 소개한 엘리먼트들을 조합해서 만든 조합형 컴포넌트입니다. 예를 들어 검색바, 댓글, 글 카드 뷰처럼 여러 개의 UI 요소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묶여있는 구조를 말하죠. 즉, 모듈은 단순히 시각적인 조합만이 아니라 역할까지 포함된 맥락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UI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계층으로 구분함으로써 재사용성은 높이고 변경과 확장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럼 각 계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파운데이션의 컬러입니다. BDS에서는 디자인 토큰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역할과 의미 중심의 네이밍 체계를 가진 컬러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 토큰이란 디자인 속성 값을 코드로 추상화해 이름을 붙인 단위인데요. BDS에서는 레퍼런스 토큰과 시스템 토큰을 나눠서 사용합니다. 보통 우리는 컬러 값에 대해 구현할 때 가장 먼저 컬러 헥사코드 같은 정적인 색상 값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적인 색상 값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단점을 없애고자 BDS에서는 모든 색상 값을 하나의 팔레트에서만 선언하게 하고 정적인 색상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그 값을 참조하는 레퍼런스 토큰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처럼 abc palette.green 160이라는 네이밍을 가진 값을 선언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레퍼런스 토큰을 기반으로 실제 UI 컴포넌트에 쓸 시스템 토큰을 구성합니다. 시스템 토큰은 말 그대로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토큰이라는 것인데요. 어디에, 그리고 어떤 역할로 쓰이는 색상인지를 의미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primary 같은 이름을요. 그럼 실제로 컬러 토큰 값을 사용하고 있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측의 이 화면은 밴드 만들기 플로우 중 한 화면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초록색 컬러는 좌측 컬러 팔레트에 그린 160으로 레퍼런스 토큰이 정의되어 있고요. 이 레퍼런스 토큰 값을 ABC 테마의 컬러 스킨 프라이머리라는 시스템 토큰이 참조해서 실제로 화면에 사용되게 됩니다. 우측 화면에 보시면 사용자가 선택한 체크박스와 하단 다음 버튼의 해당 컬러가 사용되었죠. 이 요소들은 이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액션을 유도하는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에 사용하는 색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프라이머리 시스템 토큰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토큰들이 실제로 어떤 컴포넌트들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BDS의 두 번째 핵심 계층인 엘리먼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먼트는 버튼, 체크박스, 배지처럼 하나의 목적을 가진 가장 기본적인 UI 단위라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요소들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고 각자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컴포넌트들이죠. 또한 엘리먼트는 다른 엘리먼트를 포함하지 않도록 제한해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엘리먼트 중 하나인 버튼 컴포넌트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BDS의 버튼 컴포넌트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레디우스가 적용된 라운드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라운드 버튼들은 디자인 시스템에서 엘리먼트 200, 줄여서 E200이라는 고유한 아이디를 가진 기초 요소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버튼이라는 요소는 색상과 구성할 수 있는 요소에 따라 수많은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 있는 요소인데요. 이 버튼들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하나의 구조와 일관된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컬러와 사이즈라는 가변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버튼의 내부 구성 요소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왼쪽의 아이콘 영역, 중앙의 텍스트 영역, 그리고 오른쪽의 화살표 아이콘 영역으로요. 그리고 이 요소들은 값의 유무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니 코드 구현 시 이 점을 유의해서 구현해야겠죠. 그럼 이 버튼 컴포넌트가 실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컴포넌트를 구현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속성들을 최대한 파라미터화하여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컴포넌트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좌측의 컴포저블 함수는 BDS에서 실제 사용 중인 솔리드 버튼 타입의 기반 함수 정의 중 일부분인데요. 이 함수는 텍스트, 버튼 타입, 아이콘 등 다양한 속성을 파라미터로 받아 버튼 구성에 필요한 속성들을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또 이 기반 함수는 인터널 접근 제한자로 선언되어 있는데요. BDS의 컴포넌트들은 밴드 프로젝트 내에서 별도의 피처 모듈로 분리되어 있고, 이러한 기반 함수들은 해당 모듈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캡슐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기반 함수들에서는 인터널 제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기반 함수를 활용해서 앞서 보셨던 미디엄 사이즈의 버튼 컴포넌트를 실제로 구현한 함수가 우측의 컴포저블 함수입니다. 정해진 네이밍 규칙에 따라 ABC 솔리드 미디움 버튼이라는 퍼블릭 함수를 정의하고요. 해당 버튼 스펙에 필요한 값들을 파라미터로 바거나 기본값을 할당해두고 이 값들을 내부의 기반 함수에 위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 컴포넌트를 호출할 때는 어떤 모양일까요? 실제 컴포넌트 사용자들은 이처럼 간단한 형태로 호출하게 됩니다. 필요한 값만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내부의 복잡한 스펙이나 수치까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죠. 이처럼 호출부를 최대한 간결하게 유지해야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팀원들도 부담 없이 컴포넌트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개발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구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BDS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엘리먼트를 기반으로 2개 이상의 UI 요소가 조합된 구성 요소를 모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흔히 조합 요소라고 부르죠. 밴드는 서비스의 규모가 크고 화면도 다양하다 보니 모듈의 종류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단 탭, 툴바, 인풋 라인, 팝업 버튼들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모듈은 특정한 맥락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단위로 정의되며 일관된 UX 제공과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런 모듈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나의 예시를 통해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BDS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듈 중 하나인 팝업 컴포넌트를 예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밴드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의 텍스트와 2개의 가로형 버튼이 있는 팝업 형태가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이 하나의 기본적인 팝업은 사실 5개의 컴포넌트가 레고 블럭처럼 쌓여서 만들어지게 된 팝업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팝업 틀, 타이틀, 버튼과 같은 것들은 모듈 800, 줄여서 M800 팝업이라는 조합 요소에 정의된 컴포넌트들입니다. 그럼 실제 이 팝업의 호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최상단과 최하단의 틀 부분은 공통적으로 모든 팝업에서 사용되는 스펙이기에 ABC 팝업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요소를 제외하고 팝업 영역에 필요한 것들은 호출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백, 제목, 내용, 버튼 이런 식으로 컬럼에 하나씩 쌓듯이요. 네, 지금까지 BDS의 구조와 설계 방식 그리고 실제 코드 예시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해 보면서 얻게 된 장점과 단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BDS를 사용하면서 얻게 된 장점들은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단연코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서비스의 톤 앤 매너가 통일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기존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게 되었죠. 두 번째는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통해 유사한 기능의 구현 속도가 빨라졌고 기존에 이미 검증된 패턴을 쓰다 보니 설계나 개발, QA에 드는 시간도 확실히 절감되었죠. 특히 컴포넌트를 쓰는 곳이 명확하니 전체적인 변경 작업도 훨씬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부서 간의 협업 효율화입니다. BDS 도입 이후 서비스 내부에서 공통된 디자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여기, 저기, 이렇게 해주세요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200 라운드 버튼 컴포넌트의 레디우스를 X 스몰로 변경해 주세요처럼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설계와 구현 사이의 해석 차이도 줄어들면서 UI 요소에 대한 수정 비용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저희도 피할 수 없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간 결과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안드로이드, iOS, 웹 이렇게 플랫폼별로 작업자도 다르고 구현 방식도 다르다 보니 결과물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각 클라이언트별로 구현 진행도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BDS는 하나의 시스템이지만 실제로 구현은 각 팀별로 진행되다 보니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적용하는 것은 각 팀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죠. 하나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어떤 팀은 구현을 했지만 다른 팀은 아직 미구현인 경우도 있었고요. 따라서 모든 플랫폼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구현 방식의 차이인데요. 같은 컴포넌트라도 작업자가 다르고 코드 설계를 논의한 후 통일해서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다 보니 각 팀마다 컴포넌트의 구조와 사용하는 방식이 달랐고, 이것은 컴포넌트의 변경, 추가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차이점들이 쌓이다 보면 디자인 시스템의 핵심인 일관성과 재사용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은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굳이 각 플랫폼마다 따로 구현하고 또 따로 관리해야 하는가에서 시작되었죠. 만약 하나의 코드를 모든 플랫폼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이러한 고민 끝에 저희는 하나의 코드로 모든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인 KMP를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 2에서는 코틀린, 그리고 컴포즈 멀티 플랫폼이 이 고민에 어떤 답을 줄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코틀린 멀티 플랫폼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려야겠죠? 코틀린 멀티 플랫폼, 흔히 KMP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공통된 비즈니스 로직을 한 번만 작성해서 안드로이드, iOS, 웹, 데스크탑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통 비즈니스 영역을 코틀린으로 작성하면 각 플랫폼의 동일한 로직을 반복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 로직은 공유할 수 있겠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디자인 시스템 적용 후에 마주한 문제점, 그러니까 UI 결과물이 각 플랫폼마다 달라지는 건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컴포즈 멀티 플랫폼이 함께 등장합니다. 컴포즈 멀티 플랫폼은 이름 그대로 UI 레벨까지 멀티 플랫폼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제팩 컴포즈의 개념을 기반으로 이제는 iOS, 데스크탑, 웹까지 확장 가능한 UI 프레임워크로 발전했죠. 그래서 저희는 코틀린 멀티 플랫폼과 컴포즈 멀티 플랫폼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코틀린으로, 공통 UI는 컴포즈로 구현해 하나의 코드로 비즈니스 로직과 UI 로직 모두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죠. 그럼 이렇게 코틀린과 컴포즈 멀티 플랫폼을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코드 중복 최소화입니다. 공통 코드를 한 번만 작성해서 여러 플랫폼 개발에 재사용할 수 있으니 플랫폼별로 중복되는 코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안정성인데요. 비즈니스 로직과 UI 로직을 하나의 코드로 관리하게 되면 기능 수정이나 버그 수정도 한 번에 반영할 수 있고 모든 플랫폼이 동일한 결과물을 가지게 되니 서비스의 품질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KMP는 처음부터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프로젝트에서 일부 모듈만 멀티 플랫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장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네이티브의 성능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랫폼 고유의 런타임과 UI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퍼포먼스 저하 없이 네이티브 앱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틀린 멀티 플랫폼 정말 실제 서비스에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행히 실제로는 이미 다양한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에서처럼 안드로이드, iOS, 데스크탑, 서버, 웹 영역은 모두 스테이블로 공식 안정화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도표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맥도날드, 포브스 등 이런 글로벌 대형 서비스들에서도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실 서비스에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진짜 괜찮을까? 라고 고민할 때 이미 글로벌에서는 실전 배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왜 KMP를 도입했는지, 그리고 실제 적용하면서 느꼈던 장점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KMP 모듈을 직접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래들 설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레벨의 빌드 그래들 파일에서 코틀린 멀티 플랫폼 플러그인을 적용하되 apply first로 설정하여 모든 모듈에 적용되지는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멀티 플랫폼을 적용할 모듈 레벨의 빌드 그래들 파일에서만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플러그인을 명시적으로 적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해당 모듈에서만 KMP가 활성화되고 공통 코드와 플랫폼별 코드를 함께 작성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제 CMP 관련 플러그인들도 함께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JetBrains Compose와 Compose Compiler 플러그인을 앞서 설정한 KMP 설정처럼 프로젝트 레벨에서는 Apply First로 설정하였고, 모듈 레벨에서는 두 플러그인을 모두 적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KMP, CMP 플러그인 설정이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이제 플러그인 설정이 끝났으니 코틀린 블럭을 사용해서 실제 멀티 플랫폼 타겟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와 데스크탑만 타겟팅 해볼게요. 블럭 내에서 타겟팅하고자 하는 안드로이드 타겟과 JVM 데스크탑을 선언해서 두 플랫폼을 타겟팅하고요. 그 아래 KMP에서 공통 코드와 플랫폼별 코드를 나누는 영역인 소셋 블럭을 활용해서 공통 코드에 대한 디펜던시와 플랫폼별로 필요한 디펜던시를 구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진행하면 그래들 설정은 모두 끝난 거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KMP 모듈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저희 밴드 디자인 시스템 모듈인 UI Shared KMP 모듈 구조인데요. Common Main, Android Main, Desktop Main 디렉토리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ommon Main에는 공통 UI 코드나 비즈니스 로직처럼 모든 플랫폼에서 공유할 코드를 작성하고, Android Main, Desktop Main 디렉토리에는 각 플랫폼에 특화된 전용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KMP가 적용된 모듈은 이러한 구조이다 보니 공통 코드는 한 곳에 모아 관리하면서도 플랫폼별로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분리해 구현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각 플랫폼별로 필요한 코드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코드가 공통 코드로 작성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플랫폼 특화 API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expect와 actual 키워드를 활용해서 플랫폼별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플랫폼 특화 API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통 코드에서는 expect로 함수나 클래스를 선언해 두고 각 플랫폼별로 actual 키워드를 사용해 구현을 따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통 영역에서는 expect 키워드를 사용해서 expect 펑션 플랫폼을 선언해 두고, 안드로이드 메인에서는 actual 키워드를 사용해서 플랫폼 펑션을 구현합니다. iOS도 마찬가지로 actual 키워드를 사용해 해당 플랫폼 API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공통 코드 입장에서는 각 플랫폼의 구현을 몰라도 되기 때문에 하나의 API처럼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제가 방금 expect와 actual 키워드를 소개해 드렸을 때 플랫폼별로 다른 구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바로 expect와 actual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항상 그 방식만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통 모듈의 인터페이스만 정의해 두고 각 플랫폼별로 해당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따로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는 Annotated String Provider라는 인터페이스를 공통 모듈에 만들어 두고 안드로이드 메인에서는 Android Annotated String Provider, 그리고 데스크탑 메인에서는 데스크탑 Annotated String Provider라는 것을 각각 구현하는 방식으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플랫폼별 로직을 깔끔하게 분리하면서도 공통 코드는 오직 인터페이스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플랫폼 독립적인 코드 유지도 가능해집니다. expect와 actual이라는 간단한 키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분별한 expect, actual 키워드 사용으로 플랫폼별 코드를 늘리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멀티 플랫폼의 목적은 공통 코드의 재사용이잖아요. 플랫폼마다 따로 구현하는 방식은 결국 멀티 플랫폼의 이점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많은 코드를 공통 코드인 커먼 메인에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능하면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공통화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expect actual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팀 내 그라운드 룰로 세워두었습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결국 플랫폼마다 다른 코드가 많아지고 멀티 플랫폼을 쓰는 이유도 점점 모호해지게 될 테니까요. 네, 지금까지 KMP 모듈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로 완성된 BDS KMP 모듈 앱 빌드와 라이브러리 배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데스크탑 앱 빌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화면과 같이 데스크탑 메인의 메인 파일 경로를 지정해서 런을 수행해 주시면 바로 데스크탑 앱 빌드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BDS UI 라이브러리는 스냅샷으로 메이븐 서버에 배포하여 디자인 컴포넌트가 필요한 모듈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저희 팀의 수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피소드 5 피지컨으로 아이콘 자동 동기화하기를 맡은 옥수환입니다. 우선 밴드 프로젝트의 모듈 구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M 모듈은 아까 앞서서 시연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UI 모듈을 의존하고 있고 UI 모듈은 아이콘 모듈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 모듈에 대해서 밴드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이콘 모듈도 코트린 멀티 플랫폼 모듈로 관리 중이고 컴포즈 멀티 플랫폼 방식의 리소스 관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컴포즈 멀티 플랫폼 방식의 리소스 관리는 그 소스 커먼 메인의 컴포즈 리소스 하위의 드로어블에 아이콘 및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들을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말씀드릴 피지컨 솔루션을 동기화하는 경로가 이 경로가 되게 됩니다. 우선은 기존의 프로젝트에 아이콘을 추가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피그마에서 특정 아이콘 다운로드 받고 싶은 아이콘을 직접 익스포트 해가지고 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해당 파일을 이제 원하는 드로우블 디렉토리로 아이콘 파일을 이동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아마 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피지컨이라는 것은 피그마로부터 아이콘을 자동 동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하고요. 어, 이 피지컨 아이콘 자동 동기화의 장점은 우선은 어, 일일이 하나씩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고 파일 이름을 변경하고 이제 경로를 수정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 수동으로 하던 부분을 자동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인력인 부분에서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일관된 리소스 관리 방식으로 이제 각 팀원들이 누구는 A라는 모듈에 파일을 추가하게 되고 누구는 B라는 모듈에 파일을 추가하게 되고 이러는 파편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없애고 일관된 리소스 관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제약이 없다는 것은 멀티 플랫폼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 피지컨을 이용해서 이제 웹도 아이폰도 이제 안드로이드도 같이 어, 아이콘 리소스를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동 동기화 예시 첫 번째인데요. 네, 일단 피지컨 프로젝트에서 데스크탑 용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피그마의 어떤 특정 파일을 연동시키면 다음과 같이 이제 아이콘 목록이 쭉 나오게 되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어, 모든 아이콘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인데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말고도 저희 팀에서는 이제 젠킨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아이콘을 연동할 수 있는, 동기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을 모두 다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이제 플리케를 이제 생성해서 어, 승인 후에 프로젝트에 머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아이콘 자동 동기화 프로세스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피그마로부터 피그마 API를 이용해서 아이콘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렇게 가져온 정보를 통해서 아이콘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이제 다운로드하게 되면은 그런 레스토어된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어, 후속 작업이 필요 없지만 이제 벡터 형식의 경우에는 SVG와 같은 이제 벡터 형식의 이미지 같은 경우엔 안드로이드 XML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자동 동기화 프로세스를 하게 되고요. 우선은 이제 피그마 API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피그마 파일의 구조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일관된 어, 방식으로 API를 호출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와 협의를 해서 떻게 파일을 구조화하고 API를 호출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응답값 형태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이너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그마 정보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데 우선 가져오기 전에 피그마에서 어, 이제 URL이죠. 방금 이전에 봤던 이 화면에서 저 피그마에 있는 파일을 웹브라우저에 있는 URL을 한번 보면은 이런 형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빨간색은 이제 파일 타입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노란색은 파일 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녹색은 파일 네임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파일 키만 이용할 거예요. 파일 키를 이용해서 피그마에 있는 파일의 아이콘 정보들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API를 호출하려면 또 토큰을 미리 발급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피그마 개발자 페이지에서 네,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피그마 파일 API를 활용해서 피그마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모습인데요. 아래에 보시는 건 이제 응답 샘플이고 실제로 이제 get 메소드로 파일과 파일 키를 이용해서 이제 그 API를 호출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응답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부분이 이제 노드 아이디입니다. 그 노드 아이디가 하나의 그 아이콘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콘 정보인 노드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제 이미지 API를 쓰고 보시는 것처럼 팩터 아이콘인 경우에는 이미지 API의 파일 키와 그리고 아까 노드 아이디 그리고 어떤 타입으로 다운로드 받을지 이제 포맷을 SVG로 지정해 주고요. 비트맵 아이콘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파일 키와 노드 아이디와 이제 포맷을 PNG로 그리고 스케일은 4배 정도로 해서 트리플 X HDPI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네,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PI를 호출하면은 이제 그 아이콘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노드 아이디를 키로 갖는 밸류는 이제 URL을 주는데 이거를 뭐 CURL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토를 이용해가지고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네,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당 URL 이용해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스텝이었고요. 그럼 이제 다운로드 받은 그 이미지의 형식에 따라 아까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벡터 형식을, 뭐 예를 들어서 SVG 파일을 이제 안드로이드 XML로 이제 변환하게 되면은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있는 그 SS 스튜디오나 뭐, 기타 툴 등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자동화를 하다 보니 이제 어,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프로그램 작성이 필요했고,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있는 저 기능이 어딘가 소스 코드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네, com.android.tool에 그 SDK 커먼이라는 아티팩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SDK 커먼 의존성을 추가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svg2 벡터라는 클래스에 이제 정적 메소드인 이제 parse svg2 xml이라는 이제 메소드가 존재하는데요. 어, 두 가지 파라미터를 받아요. 이제 인풋으로 원본 경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아웃풋 경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면은 실제로 SVG가 안드로이드 이제 XML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단계 과정을 거쳐서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여기 보시는 이제 브록 면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피지컬 리파지토리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정보를 더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